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강추위와 함께 물러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차악을 기대해야 하나 봐요. 미세먼지 때문에 2배, 3배 괴로운 분들이 있는데요. 시장 상인 또 노점상을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는데 공기 중에 노출된 음식이나 재료를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또 한 곳은 바로 건설 현장인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 중인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요. 노후 건설 기계 이용도 자제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 전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상 공사장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건설 현장의 피해 보존 역시 불투명하고요.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는 슬픈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조금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늘은 뿌여서 잘 안 보이지만 보이는 라디오는 잘 보입니다. 유튜브 YTN 라디오로 놀러오세요. 2019년 1월 1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험사가 줘야 할 보험금을 덜 줬다. 말만 들어도 열뻗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답니다. 즉시연금 보험금을 덜 받았다고 금융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 공동소송에 참여한 보험계약자가요 2,000명을 육박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해 9월부터 즉시연금을 판매한 15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했는데 2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몰렸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김득희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연맹이 아니고 금융정의연대 김득희입니다. 죄송해요. 예, 우리 아닙니다.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닌데 예. 어떻게 이런 실수를 생방송의 묘미라고 생각해 주시고 머릿속에선 편집해 주세요. 예. 자, 즉시연금 이라는 게 뭔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 네, 즉시연금은 최초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를 연금 형태로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는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원금을 일시납을 전체를 돌려주는 이런 상품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만기에 일시대로 받을 건지 아니면 상속해서 상속자를 지정해서 상속할 건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시납부, 상속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자산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한 상품일 것 같은데요. 전 좀 생소해요. 아니에요? 저도 생소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즉시연금은 사실 돈이 있는 분들이 일시에 1억이라든가 그렇겠죠. 아니면 10억, 네. 20억 네. 이렇게 넣어놓고 돈을 이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즉시연금이 뭔지 잘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그럼 나의 즉시연금을 보험사가 덜 줬다. 이 사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즉시연금을 가입하신 분이 이 즉시연금은 참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공시이율이라는 게 있고요. 이 공시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을 매월 하는데 최저 보증이율이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 공시이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2.5%까지는 보장을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기 상품이 된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였고 떨어지는 것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2.5를 보정을 해준다니까 가입을 하게 된 거였는데 이율이 높을 때는 못 느끼신 거죠. 그러다가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증이율이 2.5인데 왜 최소한 10억을 드신 분이 예를 든다면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90만 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약관을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약간의
명시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급해야 된다. 삼성생명 건이었는데 네.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삼성생명에서는 그분 건은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전 건에 대해서 지급을 해라 일괄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네. 이슈화가 됐고 세상 밖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명은 삼성생명이 줬는데 예. 이제 금융당국에서 예. 이거 한 명 아니잖아. 예, 다른 예. 사람들도 줘. 이러니까 예. 이제 실겁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삼성생명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예. 지금 관련된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큰 보험회사예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교보생명. 그리고 뭐 다른 생명들도 많이 있고 이게 적시연금들은 어차피 부자들을 위한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많이 판매한 상태입니다. 네. 판매할 땐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 판매해 놓고는 예. 도대체 약간의 무엇 때문에 지금 돌려주라고 예. 금감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네. 그 당시 삼성생명 가입 설계서를 봤는데요. 네. 거기에도 어떠한 말들이 없었고요. 약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네. 순보험료라고 있는데 네. 이 순보험료라는 것은 예정사업비를 뺀 등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억을 보험금을 일시납으로 가입을 했으면 원금 계산되는 게 10억이 아니라 네. 예정사업비를 뺀 9억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들인데 이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산출방법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럴 때마다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약관을. 그러니까 약관을 쉽게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야 너희들 말은 맞아. 네. 그 순보험료라고 해서 사업비 공제하는 건 맞지만 약간에 너희들이 명시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지 않았잖아 고객에게. 지금 대법원 판례는 설명의 의무 그리고 주요한 것들은 약간에 명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고객의 손들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이 판례에 비추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급해야 된다고 일괄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삼성생명하고 한화생명은 지금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판결을 받아두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민원 제기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부존재 소송이라고 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이분들에게 일괄 지급해라고 지급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그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어버렸고요. 네. 다른 생보사들은 삼성과 하나의 눈치만 보고 있고 이 판매 건수가 적은 신한, KDB생명, DB생명, AIA생명은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판매 있습니다. 건수가 적으니까. 아유, 근데 이건 진짜 큰 보험회사들이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파는 사람이 윤리 상도덕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는 건. 그래서 약관이 있는 거고요. 이 약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또한 약관법 5조에 보면 약관의 해석이 네. 모호하게 돼 있다고 할 때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함께 두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저도 보험회사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업비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보험계리사나 보험상품 개발 전문가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의 시각에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출방법서는 고객에게 주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없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보험회사 측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따른다고 해놓고 설명의 의무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금감원이 좀 판단을 해준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이 소송이 제기한 상태니까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결과를 있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금융소비자연맹도 네.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200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100건인 50%가 삼성생명 고객들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죠. 워낙 큰 보험 회사니까 예. 그만큼 보험을 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예.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은 신청건별로 분류 작업을 통해 실제 구제 대상 한 1,500명을 1,500명 추정해서 정도 선별하겠다고 했어요. 예, 예.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순보험료를 네. 약관에 설명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입 설계서를 잘 받지 않습니까? 네. 가입 설계에 명시되어 있다든가 설명의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쪽 따져봐서 구제하겠다라고 한 거고 저는 대부분 구제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게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KDB 생명 말고는 네. KDB 생명은 그러니까 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겠다라고 KDB 생명은 입장이고 네. 다른 곳은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1,500건이라고 지금 구제가 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90% 이상이 네. 구제받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받는 사람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2,000명 이상 신청을 해서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환급하라고 결정이 내린다 해도 보험사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살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네. 청구권 소멸시효 예를 들어서 맞아요. 지급을 거부했다가 금융감독을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이건 네. 지급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대한생명, 하나생명과 교보생명 다 사장님들이 연임을 할지 안 할지 자기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중징계가 다시 경징계로 바뀌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버틸 때까지 버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금감원이 중징계의 칼날을 빼어든다면 보험사들도 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버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융당국이 더 강력하게 보험사를 압박하는 게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금감원이 지급 명령을 저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금감원을 좀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네. 이참에 금감원이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법원의 판결은 그런 법원의 문제인 거고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분명히 한다면 저는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왜냐 자기들이 잘못을 했거든요. 네. 약간의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네. 봅니다. 금감원을 만만하게 보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또 금감원이 어떻게 해왔길래 도대체 기업이 금감원을 만만하게 보나 싶어요. 그러니까 채용비리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전 금감원장이 그 채용비리에 관련돼 있다는 명단이 발표돼서 금감원장이 낙마를 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하나은행을 징계를 나갔다는 것들이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사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결과적 원칙,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금융적폐 인사들은 그나마 대부분 시효로나 네. 행정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우리도 버티면 된다. 아니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들으면 좋은 말인데 민주주의의 원칙, 네. 무죄 추정의 원칙 네. 이런 말들을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건데 그래서 금감원이 본인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걸 아는지 이번에 그 보험 담당 부원장으로 오는 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아까 자살보험금 얘기도 하셨지만 그때 칼날을 아마 휘둘렀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이 분이 그 자살보험금 때 네. 우리는 지금 못하고 법대로 하겠다. 뭐 법원에서는 일부에서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 판결도 있었고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텼냐면 그 지급하면 업무상 배임이다. 네. 라고 버티기더라 보니까 당시 지금 오시게 된 부원장부가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인데 네. 이분이 무슨 소리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너희들 지급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징계하겠다 했던 실무자로서 칼집에서 칼날을 뒤돌아다 보니까 강성 인사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고 보험회사 업계에서는 이분이 담당 부원장보로 온다는 내정설이 있다 보니까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즉시연금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네. 부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네.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관된 원칙들을 지난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선생님 무서우면 숙제 내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건 좀 너무하네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업이 움직여야지.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무서운 사람 왔다고 뭐 기업이 바짝 엎드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되죠. 저희들은 약관대로 해라는 말들을 네. 누누이 하고 있는데 유리할 때는 자신들의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하고 불리할 때는 잘못 뺏겼다. 그리고 산출 방법서에 있다. 네. 약관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실수다. 이런 주장들이 되풀이되는 것들이 참으로 우습다고 봅니다. 그 보험이라는 건 정말 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상식량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려울 때 또 보험금이 굉장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어려울 사람 더 어렵게 하지 맙시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일들을 금융정의연대에서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금융정의연대 김두기 대표한테 우리가 금융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늘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가 은행권들이 2015년 종합검사가 폐지된 이후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일단 은행권의 이 종합검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종합검사라는 것들은 네. 이 국세청 정기감 세무조사처럼 은행권뿐만 아니라 네. 금융회사들에게 주기적으로 2년에서 내지 3년에서 주기적으로 했던 종합적인 말 그대로 부분 검사가 아니고 상태가 어떻는지 그리고 잘못된 게 없는지 종합 검사를 한 거였는데. 네. 근데 그게 폐지됐어요. 2015년도에 폐지를 하고. 네. 이게 뭐냐면 금융회사의 영원한 요구였거든요. 왜냐하면 부당한 것도 있겠지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강압적으로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하다 보니까 예방적 차원으로 부분검사로 금융감독원은 전환을 했고 이번에 그 종합감사를 부활한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나가는 시범적 종합감사를 많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종합감사 부활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그래서 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합감사가 부활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검사가 은행들을 좀 힘들게 하고 너무 강압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은행들이 소위 쉽게 말하면 나쁜 일을 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좀 나가겠다 했었던 2년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네. 생기면 그 문제 예를 들어서 채용비리다. 그러면 채용비리만 검사를 하는 부분 검사에만 치우쳤는데 이는 뭐 시간을 2년 3년으로 정하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던 은행들 금융회사들 아니면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저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즉시연금뿐만 아니라 암보험 관련해서도 요양병원 문제로 직접 보험 치료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보험금 거절 사유가 많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사례가 저희한테 네. 접수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당연히 문제 있는 사업장들은 나가서 종합검사를 통해서 왜 지급을 안 하는지 왜 작성을 안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행정 지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이 금융회사 그러니까 부활을 시킨 건 아니죠. 똑같은 건 아니니까 새롭게 도입한 올해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거론된다면서요. 거론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삼성이 하면 다른다고 했고 보험금 지급할 때도 정말 다르게 시간을 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전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2019년이 시작됐는데 우리 금융정의연대에서 이번에 정말 올 한 해는 이 적폐, 금융적폐 혹은 이 금융권의 이런 잘못된 부분 한 가지는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거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꼽아주세요. 저는 채용비리 사건 아시죠? 얼마 전에 이강구 그럼요. 위원장이 구속되었는데요. 법정 구속되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들은 민간회사의 자율권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 판결문은 뭐라 나왔냐면 은행의 공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장님들하고 회장님들 현직을 유지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대표님 정말 제가 앞에도 표현했지만 열이 뻗치시겠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징계권이 없다라고 징계를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징계해달라고 징계 요청서를 내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은행법하고 금융지주사법만 위반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열정을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지금 연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은행 하명주 행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임된다는 것들은 청년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또 한 번 더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저는 권한을 주고 싶어요. 그럼 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법적 절차와는 무관하게 감독 제재로서 권한을 줘서 제재를 하고 다신 그 권한이 잘못 남용되었을 때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첫 번째 아웃을 시킬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면서
안 해야지. 아니면 지금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민주주의 정부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버티기 들어간다면 고객 돈으로 고객 연봉을 받으면서 심지어 은행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뭐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네. 그러면서 대형 로펌을 사고 있고 그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보수 정권에서는 기업들 기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봐주고 진보 정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봐주고. 봐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은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참으로 답답한 거죠. 그게 봐주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금융권 내에 잘 정착되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